정부가 예고한 대로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하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에 나선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교육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킬러 문항 발표가 수험생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킬러 문항의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수험생들의 혼란을 덜기 위해서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두 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번 사례 발표를 통해서 수험생들에게 어떤 기준점 제시가 충분히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준점 제시를 위해서 킬러 문항을 공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제시하려면 공교육 이행, 그러니까 교육과 과정 내에서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와야지 지금까지 460개 중에 22개 문항만 추려서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은 될 수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그럼 굳이 22개 문항을 왜 추려서 했는가? 이건 여론을 일단 이 우호적으로 돌리기 위해 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런 킬러 문항이 계속 나왔단 말이야. 라는 그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일부 몇 개의 문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BS 교재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랄지 이런 시시비비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과연 이 지금의 고등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대학교 한 3, 4학년 때 배워야 하는 공과대학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혹은 경제학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이 계속 문제에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를 가야 된다 혹은 의대에 꼭 가야 된다 이런 특정한 아주 변별력이 높아야만 하는 그런 항목을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아예 대학교의 그런 어떤 그 교과 과정 내에서 이 문제를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항에 전부 다 완전히 변별력이 높아서 이건 대학교에서만 배운다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혼란만 더 가중됐다라고 봐집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하고 수능 난이도는 유지하겠다라고 교육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변별력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입장들이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대통령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촉발되었는데요. 지금 140여일 앞둔 대학 수능 이 시기 140여일 남았는데 이 시기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혼란 가중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나 기타 다른 기관들이 또 집권 여당이나 지금 대응하는 태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어제 그 발표에 따라서 보면 현장에 있는 국어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됐습니다만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냐 이런 거 보면 교과과정, 공교육과 또 EBS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지금 140여일 남았는데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빨리 끼치지 않도록 대응해 줄 수 있는 정부나 교육부나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발언들을 계속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더 확산되는 이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을 반드시 지금 이 시기에 빨리 막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눈여겨볼 만한 내용, 함께 나온 내용 또 있죠.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포함해서 좀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6개의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그 목소리는 뭐냐면 킬러 문항을 만약에 제거하면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다른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느냐와 관련돼서 6개 대책을 내놨습니다. 킬러 문항
뭐 제거와 함께 허위 광고라든지 혹은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내는 구술이라든지 혹은 EBS 시스템을 개편한다든지 늘봄 에듀케어 확대한다든지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 6개 문항이 초점을 맞추는 건 지금의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아예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금 이 앞으로 늘봄 등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고요. 저도 최근에 이 광고 사진 하나 봤습니다. 학원가에서 나온 광고인데 아예 초등학교 의대생을 위한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생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반을 따로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의대를 지원하려는 그런 이 욕망이라든지 열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망을 이용해서 사교육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예 뭐 의대생을 위한 어떤 뭐 반을 뿌려서 교과 과정을 선행학습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은 중학교 배우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배우고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배워서 야만 뭐 이 의대를 가거나 혹은 특정 대학을 가는 세상을 누가 지금 꿈꾸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민주당도 사실은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022년 1월 10일 지금 이재명 후보 시절에 후보가 교육 관련돼서 8개의 공약을 내놨는데 1공약이 킬러 문항 제외였습니다. 킬러 문항을 삭제하겠다가 1공약이었어.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혼란스럽겠죠. 그건 뭐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뜻은 맞다. 공교육 정상화하고 사교육은 지금 이 사교육의 어떤 그런 혼란, 사교육의 어떤 폐해는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어떠어떠한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돼야 맞는 얘기지. 즉발적으로 지금의 어떤 고3생들의 어떤 혼란, 그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건 뭐 교육부에서 알아서 막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교육부와 지금 정부가 아마 책임을 지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안을 내놔야지 그리고 공약까지 한 부분에서 그렇게 아니요 지금 뭐 공교육 사교육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3 학생들의 혼란만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뭐 이 촉발된 게 사교육 절감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공교육 중심으로 가고 사교육을 절감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입장이에요. 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이 대학 간의 이 구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 그 의대나 그리고 이제 특목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갈 수 있는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그래서 대학을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인생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한 이 입시 제도에 대한 이런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개혁이라는 이 자체가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촉발되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법 34조에 보면 대학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4년 전에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법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다라는 가장 큰 핵심은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교육 현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법적 제도적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이번에 경감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저는 핵심이 빠졌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인류대학을 가고 의대를 가고 또 특목고나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가면 내 인생이 보장된다.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벌써 아이들이 사교육을 그 외고나 특목고나 자사고, 국제고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러한 그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제도 개혁이 저는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4년 후에 앞으로 그 계획 실행할 수 있는 실천적 계획을 할 수 있는 이런 담론의 그 수준을 대통령이 제안을 하거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봐집니다. 예, 이번 대책에 대한 여야 반응을 보면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민주당에서도 방식, 시점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이걸 들고 나오고 있거든요. 킬러 문항과 관련돼서 공교육 내에서 내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이미 작년에 이미 뭐 교육부에서 방침을 세워뒀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그 공교육 문제는 사실상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예요. 모두 다 합의가 되는 어떤 교육은 없습니다. 교육 개혁은 모든 정권이 초기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초기부터 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 지금까지 안 됐어요. 뭐 아시다시피 윤해 교육부 장관도 그랬고요. 뭐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 때 어떤 교육 정상화를 했다? 없었어요. 그 이전의 정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권들도 교육 정상화 뭐 아무리 외쳐도 사실 여기까지 계속 되풀이됩니다. 이유는 뭡니까? 각각의 어떤 갈등과 이익과 이런 것들이 다 충돌이 돼갖고 그것을 한 목소리로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비판을 받더라도 밀어붙여야 되는 어떤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일부라도 어쨌든 그 일부의 어떤 그런 그 비판을 받더라도 무엇이 공익적이냐, 공익적인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사실 좀 더 들여다보시죠. 진짜 킬러 문항으로 혜택을 보는 건 정말 상위 몇 2층이에요.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사실 공교육의 그런 한 달에 40만 원 이상의 돈을 못 들이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이 킬러 문항을 한다는 그런 고액 뭐 그런 어떤 학원에 못 보냅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이 상황이 차라리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의 어떤 사교육에 쭉쭉쭉쭉 돈을 들여서야만 할 수 있는 킬러 문항을 우리가 존속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수천억 원의 시장을 전체적으로는 24조 원의 시장을 만든 사교육 이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겠죠. 당연히 그들의 어떤 철밥통이 무너지니까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 공교육 정상화다. 예. 전 한 가지 예. 사교육의 지금 킬러 문항만이 아니라 아쉬운 건 있어요. 공교육은 그럼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사교육의 킬러 문항만 제거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첫 걸음이다. 앞으로 비판을 어떻게 받더라도 이 첫 걸음은 어떤 정권이든지 첫 걸음을 떼서 이것이 지금 문제화됐잖아요. 예.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사실상 계속 되풀이. 요 4년 후에 어떻게 되겠죠? 4년 후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예.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말씀하신 첫걸음, 이제 공교육의 초석이 되는 발걸음인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공교육 중심 당연히 가야 되고요. 사교육 없애야 되겠죠. 부모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전가되는 이 사교육에 대한 부담 가중 없애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예요. 여야가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140여일 앞두고 나서 지금 이 초고난이 킬러 문제를 갖고 지금 이슈화가 됐거든요. 대통령님의 말 한 말씀 갖고 한마디 말씀 갖고 지금 교육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교육당국 그리고 대학 그 교육을 담당하는 출제를 담당하는 국장 사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평가원장 사임했고요. 지금 이런 아주 그냥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사교육 없애도록 하자, 공교육 중심으로 가자. 이 담론은 맞아요. 다만 지금 140여일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수험생들, 학부모들한테 혼란이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교육계 현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폭탄을 맞았어요. 교육 참사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수습을 지금 빨리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대통령님의 말 한 말씀, 공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 사교육 없애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해서 수사나 그리고 대학의 교육국장을 그 사퇴를 시키거나 뭐 또 교육평가원장이 사임이 되거나 이런 형태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처방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출제는
출제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공교육 정상화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정상화의 과정을 어떻게 겪어 나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어제 징계가 좀 결정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이제 연장을 하려고 하는 네. 과정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자료 제출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된 건데 그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그럼 자료를 제출할까요? 저기 이틀 전에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을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는 제출할 거라고 봐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슈가 됐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했는지 그리고 국회 출석해서 상임위 활동할 때 이 거래를 했는지 그것은 국회의원의 품의 유지겠죠. 그 나름대로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김남국 페북에 의원이 그렇게 발표를 했죠. 예. 이틀 전에 얘기했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이 코인 관련된 사태는 그 1년 반 전에 그 검찰에서 두 차례나 저기 그 영장을 청구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뭐 미공개 뭐 여러 가지. 그러나 다 기각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거래소하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 예금 통장이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이 내용들을 사실 확인을 위해서 2개월 동안 지금까지 연락이 없대요. 근데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검토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기관 내용을 보면서 그것은 판단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중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페북에다가 모든 거래 내역, 구체적인 거래 내역들을 저기 제출하겠다 이렇게 페북에다가 글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제출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제가 제가 지금 알기에도 전체는 아닌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제가 지금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요. 네. 전체 거래 내역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했고 국회 가상자산 신고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고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 앞에 이게 부분을 정확한 말씀해 내용입니다. 주신 것 같고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윤리 지금 자문위에 전체 내역은 제출하지 않겠다라는 게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소명의 여죄 어떤 혐의가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혐의를 얘기하지 않고서 달라 하니까 내가 그 전체를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인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그런 어떤 표현과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느끼겠어요. 뭐냐면 이거죠. 명예나 사실 국회의원은 게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자문위는 법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불법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적,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사실은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지금 언론에서나 혹은 비판하는 쪽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이 윤리적인 어떤 문제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뇌물이라든지 혹은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김남국 의원의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놔야 될 어떤 자료들을 내놓지 않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부분에서 해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윤리자문위에 사실은 그걸 내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 낼 수 없다라는 건 나는 두 가지 의미로 봐요. 하나는 돈을 지키겠다. 내 코인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다 이걸 내놓은 순간 나의 어떤 부분에서 다른 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아니한 부분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느냐. 난 사생활을 보호해야 된다. 여기서의 사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코인은 내가 지키겠다. 라는 어떤 의미로 들리고요. 아니면
불법적인 영역, 확실하게 정말 이건 내 돈이 아닌 상황. 그러니까 현금 인출을 했다라는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어떤 의혹이냐면 쪼개서 내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코인의 그 이 불법성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김남국 의원의 이런 그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범죄 혐의 이런 내용은 지금 뭐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다 내역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는 국회 윤리위에서 정말 이렇게 그 찾아내기는 어렵죠.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받아서 윤리특위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거래 내역들을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국힘에 김기현 대표의 아들 이 그 코인 이 상장사에 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 코인 거래 내역 밝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 그 코인 거래 내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명을 해가지고 다 저기 전수조사하자라고 지금 서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국힘은 지금 대답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와 관련돼서 이슈가 됐지만 이게 지금 미국은 합법이고 중국은 불법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김남국 의원 측에서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긴 했는데 전체 거래 내역은 좀 어렵다라고 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전체적으로 거래 내역 이후에 제출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전체 거래 예. 내역을 제출을 할 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페이스북을 보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해석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예, 그러면 뭐 그 기간이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네. 그 사이에 제출을 할지 아닐지는 저희가 함께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자문위에서는 전체 거래 내역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가라는 부분도 잠깐 짚어주실까요? 당연히 지금 김남국 의원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을 해요. 아니 지금 소명을 했다. 소명한 건 필요하다는 자료는 다 제출했다. 그런데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전체를 제출하려면 전체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혐의를 나한테 얘기해라. 어떤 대목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윤리자문위가 요구한 그러니까 혐의를 몇 가지 뭐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 제출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변호사 신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빠져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검찰이 뭐 어떤 혐의를 뒀을 때 당신의 모든 계좌를 다 내놔라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압수수색도 특정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여론이 왜 들끓었습니까? 국회의원을 1억 5천만 원이나 지금 세비를 주는 이유는 국회 회기 동안 충분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 국민의 일을 열심히 하라. 국가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뜻인데 아시다시피 하루에도 7차례에 걸쳐서 현금 그러니까 코인 거래를 했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상임위 활동에 몇 시에 뭐 그 거래를 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래 일부 드러난 것을 보면 자기는 뭐 굉장히 가난하다고 하지만 한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한 100억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돈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산을.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의 행위로서 과연 그것이 떳떳한가? 정말 윤리적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 윤리자문위가 이야기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자기의 명예를 그나마 지키는 건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문제가 한참 회자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직을 걸 거냐 집을 걸 거냐 이랬을 때 많은 내각의 이 강요들이 사퇴를 하고 집을 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전체를 내놓을 수 없다는 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 공개할 수 없다. 내 코인은 내가 지키겠다. 명예는 나중이다. 라는 태도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거래 내역을 과연 원래는요. 국회 윤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 이를 이렇게 직시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뭐 아직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 수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예.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은 없겠죠. 지켜보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시고요. 자료 제출은 어떻게 되는지 또 그에 따라서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 네. 계기에 정말 여야 국회의원들 가상화폐와 관련된 논란들이 참 많았잖아요. 김남국 의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개월 반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 이외에는 다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이 계기에 국회가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여야 모두 전수조사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과거의 부동산 이 거래 내용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들 시각에서는 지금 보거든요. 김남국 의원 한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 국회의원들 모두의 문제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서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이 계기에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대변인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민주당의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는 사실 늘 이렇게 유용하는 게 아니냐. 한 사람의 어떤 잘못을 모두의 잘못으로 환치시키면서 모두의 그런 어떤 잘못으로 물타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인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부터 정확하게 따져서 거기에 대한 반성과 그다음에 성찰 과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안 하겠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다음에 전수조사를 해야지 언제나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의 어떤 진영의 사람의 확실하게 어떤 문제든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태에서 야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모두 다 밝혀보자 라고 해서 희석시키거나 물타기로서 전수조사를 이용하는 건 이건 정치적인 어떤 수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예. 않습니다. 물타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민적 의혹이 없어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하고 주제를 한 번 더 바꿔볼 텐데요. 오염수 공방 관련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활동 양상을 보면 먹방과 단식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드 회담을 고리로 해서 국민의힘은 성주 방문을 해서 참외 먹방에 나섰고 지금 오히려 또 근데 야권을 보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비롯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단식 농성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행보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참 안타깝죠. 일본은 방류하고 싸움은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입니까? 함께 싸워야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힘과 지도부는 먹방을 하고 민주당과 야당의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단식을 하고 집회를 하고 윤석열 정부나 그리고 국힘한테 막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정부가 실질적으로 여당이 그런 태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더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막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 회한사라 뜨고 회 캠페인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집권당으로서 또 정부로서 좀 책임 있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대변하는 그런 정부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또 공교롭게도 일본 관련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네.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우대 복원을 했다. 즉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약 4년 만에 이렇게 모두 해제가 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잠시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이 의미하는 바 앞으로의 상황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짚어주신다면요. 네. 한일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대목이 바로 저깁니다.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약속도 없었는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줬느냐 하는 대목인데 그때 정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영적 정부가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조문이라든지 규약을 바꾸는데 서로 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단계라면 저쪽은 3단계, 4단계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이
이 재지정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언제 그러니까 한 수개월 내로 최소한 1, 2개월 내로 재지정 절차가 끝날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어떤 발표였고요. 지금 오늘 급작스럽게 일본 정부가 재지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표현했듯이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체적으로 공정의 어떤 관계, 특히나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본에서 공문서 하나 이렇게 전달하는데 아마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절차가 많고 예. 일본은 도장 문화예요. 아직도 도장을 찍습니다. 코로나19 때 왜 이 재택근무가 못 됐냐면 도장 찍으러 회사 나가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관례, 관습 뭐 이런 것들이 절차가 굉장히 오프라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때 이 민주당이 비판한 대목에 대한 대답이다.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예. 이미 그때 합의된 대로 일본이 그 프로세스를 지금 밟아 나가는 것이고 그 어느 순간보다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복원이 되고 있고 또 동아시아 연구원, 우리나라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그런 그 같은 시민 기관이 함께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대 어떠한 그런 그 한일 양국 국민들의 호감도 조사에서 보는 것보다 지금 가장 호감도가 양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한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에 가장 많이 지금 그 관광객으로 가 있습니다. 이 내용 일본 민주당이 지금 올해 내내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하고 일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한일 완전히 다 우리나라가 굴욕적으로 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게 거짓 선동이구나 이렇게 제대로 가는구나라고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호감도가 그만큼 높아졌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관광 그렇게 많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선제 복원 조치를 네. 했고 이제 이번에 일본도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을 한 거예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볼 때 우리가 먼저 선언을 했죠. 국회 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응답이 저는 너무 늦었다라고 봐집니다. 오히려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오늘 발표가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아무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이 그 원자재 광물 이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먼저 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부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귀 선언을 하고 바로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 오늘 복귀를 그 선언을 했는데 일본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예. 여기까지 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짚어봤고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굳혀서 여기에 대해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대통령실은 또 여기에 있어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될 듯한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상정이 되고 그 후에 거부권이 나오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시각도 있거든요. 언론을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간호법 거부권에 이어서 또 이 노란봉투법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면 합법파업 보장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합법 파업했을 때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우려가 계속해서 국회에서 동의돼서 오는 이 법안 자체를 대통령이 거부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 합법 파업 보장입니다. 과도하게 그 노동자들한테 파업했을 때 손해배상 과도하게 청구하는 오히려 노동쟁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불편함을 주거나 부당함을 주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국힘이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불법적인 파업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을
합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보장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은 우리나라 법에 있습니다. 적법한 파업을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외 조항을 지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어떤 지금까지 법에서 바라보는 불법적인 파업이다.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분명히 손해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손해를 과도하게가 아니라 손해한 만큼이에요. 그건 판사가 이미 판단을 합니다. 배상을 할 때. 그런데 과도한 게 아니고 그만큼의 손해배상도 이제는 못하게 하겠다. 불법적인 어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 법의 핵심이고요. 지금 프랑스가 똑같은 법안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의 그 기관이 이게 헌법에 배치된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게 통과되더라도 헌법소원에서 분명히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가 위헌이 판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라는 건 헌법의 기본적인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이 그러니까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손해배상하면 안 된다라는 게 되면 파업은 늘 밥 먹듯이 파업이 될 것이고요. 늘 매일 되풀이 될 것이고 왜? 손해배상 안 되는데 이젠 뭐 누구한테도 내가 어떤 지금 손해를 끼치더라도 손해배상 못하게 해주는데 이런 세상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게 논의되기 훨씬 전부터 이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다 얘기가 많이 됐던 어떤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문재인 정권 때 수십석을 갖고 있는 이 민주당이 이걸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 해갖고 지금 내놓는 것이지 양곡관리법 다 마찬가지 간호법 지금 이 법 노란봉투법 수십 년부터 얘기가 됐던 겁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들이 3분의 1을 거의 갖고 있는 어떤 의석에서 안 했던 것을 굳이 하는 이유, 저는 정치적 이유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 금요일 본회의 때 또 이제 상황이 펼쳐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저희가 앞서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오염수 공방 관련해서 이제 황 대변인께만 여쭤보고 평론가께 여쭤보지를 못해서 이 내용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이 공교롭게도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단식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방의 어떤 이유는 먹방이라고 표현돼서 그렇지 지금 자칫 이 오염수 공방 때문에 수산업 특히나 어부들과 또 이 횟집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천일염 소금 문제 없습니다. 아직은 이거를 솔선수범해서 그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하는 행위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단식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먹방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한쪽에서 먹고 한쪽에서 굶고의 문제가 아닌 것. 그야말로 과학으로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회를 먹어서 수산시장, 우리 어민들의 또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그 요구들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 대환영이죠. 근데 지속 가능한 수산업, 어민들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의 식탁에 올 그 생선과 먹거리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소금부터 시작해서 김, 그 전복 등등등등 다양하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제가 어저께가 그저께 언론을 보니까 완도에서는 한 800척인가 해가지고 해상 시위까지 열렸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어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정말 그 평생 살아왔던 나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절박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 한 사라, 두 사라 이 캠페인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단식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는 일본에 가서 저는 단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에 그 IAEA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단식해야죠. 단식해서 일본 정부의 이 방류 막아내야죠. 저는 이런 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대단히 피과학적인 그런 말씀이시라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2011년도인가요? 초기에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오염수 처리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방류가 됐어요. 만약에 4,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만약에 그때는 삼중수소나 세슘 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태평양으로 방류가 됐어요. 이 시점에서 한번 서해안이랑 남해안이랑 다 검사를 해보시죠.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 이 처리를 한 물을 지금 깊이 터널로 해서 방류를 한다는데 그때는 지금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